두 젊은 청년 활동가들과 함께 정치 현안에 대해서 대담 나누는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특별 대담 젊은 시각 유튜브 크리에이터 자유파 유튜브 젊은 시각의 송규호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사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에 참 제 사무실에 직접 찾아주셔서 네. 정말로 큰 영광이었고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네, 그때 이제 제가 이벤트로 이제 네. 20분을 이제 댓글로 이제 추첨을 해서 어. 책을 이제 실제 전달을 드렸는데요. 네. 그 중에서 다 이게 답장을 주셔서 네. 책 너무 잘 받았다. 네, 너무 좋았다. 예. 또 후기까지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아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참 박사님께 그날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고 제가 오늘 참 최소한의 보답의 차원으로서 오늘 제가 방송에서 그동안 모았던 좀 알짜 소스 네. 다 풀고 가겠습니다. 네. 네. 젊은 시각 유튜브 젊은 시각 송규호 대표입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 시각 치시면 돼요. 송규호 젊은 시각 치셔서 구독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출연하신 분은 신전대역 공동의장 김건 의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저번에 불러주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금방 다시 불러주셔서 자주 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예. 우리 젊은 시각 유튜브 방송 진행 중에도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구독 한 번씩 챙겨주시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참 우선 급한 궁금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코인은 사실 60대 이상은 잘 몰라요. 그게 뭔지 진짜 동전인지 어떤지도 잘 몰라요. 저도 해본 적이 없고. 근데 2030 세대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익숙해 있고 또 주위에서 많이 하신다고 하던데 혹시 두 분은 해보신 적 있어요? 예. 그래요? 네. 송규호 대표는 해봤어요? 예. 그러면은 성적이 어때요? 이게 타율로 따지면은 그 예. 최하위권의 이 최악의 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돈을 많이 잃었습니까? 예, 이 기본적으로 제가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 네. 코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돈을 잃게 되는 구조예요. 어허. 일단 이 코인의 이 흐름이 네. 이유가 없습니다. 코인 가격이 오르면 네. 이유가 뭐 어떤 이유에서 올랐다. 어허. 떨어지면 어떤 이유에서 떨어졌다. 근데 네.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한순간에 뭐 30%가 급등하다가 급락을 하는데 어허. 그 사이에서 청년들은 팔아야 돼, 사야 돼, 팔아야 돼, 사야 돼 버티다가 결국에는 제 주변에는 모두가 지금 돈을 다 잃은 잃어버렸습니까?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김남국 의원께서 이 110억까지 어. 벌었다는 그런 뉴스를 보고선 정말로 기겁을 했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그런 내부 정보가 있지 않고서는 어허. 절대로 돈을 벌 수 없다는 거를 우리 청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해본 사람은 안다. 다 아는 겁니다. 예. 예. 그거 일단 그걸 하기 시작하면 예. 잠시도 이렇게 눈을 못 뗀다 그러는데 진짜 그래요? 네, 그럴 겁니다. 일단 그 대표적으로 그 코인 중독의 네. 형태를 김남국 의원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하. 잠시라도 손을 떼면은 이게 그 주식의 경우에는 뭐 3-4시 그 마감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죠. 일과 시간에는 코인은 24시간 돌아가거든요. 네. 네. 특히 또 그 미국에서의 그 장시가 열리면 그때 또 이게 급등을 아하.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밤 12시, 새벽 3시 이럴 때가 오히려 더 코인을 봐야 되고 아하. 그러다 보니까 김남국 의원이 한동훈 장관 청문회에서 뭐 엉뚱한 소리를 했던 게 아하. 지금 그 순간에 수십억이 오가는데 그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뭐 청문회에서 말해봤자 월급은 똑같이 나오는 거고 실제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잠깐 빨리 화장실 가가지고 그 거래로 빨리 체결을 하는 것. 아하. 그게 김남국 의원한테는 더 중요한 일이었고 그것이 아마 김남국 의원한테는 본업이었을 겁니다. 그래요. 이 코인의 세계가 그런 거예요. 그래요. 우리 김건 의장도 혹시 해보셨습니까? 저는 뭐 코인 계좌 만들기까지는 해봤는데 직접 네. 투자를 한 경험은 없고요. 어차피 네. 주변에서 워낙 많이 투자하는 걸 봤고 네. 그걸 좀 알아본다고 제가 또 따로 공부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예. 어느 정도 뭐 직접 하는 사람까지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하는 사람 좀 준하게 알고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걸 하려고 그러면 계좌를 자기가 직접 개설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부터 딱 막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또 그
거래소가 네. 뭐 주식처럼 뭐 한국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증권 계좌를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네. 또 거래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 근데 또 한국에 있는 거래소를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하. 직접 뭐 미국에 있는 코인 거래소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또 회사마다 또 코인 지갑이랑 그런 것도 다 다르게 있어가지고 원하는 걸 이제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네. 워낙 이제 처음에 입문하기엔 좀 많이 복잡하죠. 아 그렇군요. 예, 젊은 사람들도 쉽지 않은 모양이죠. 처음에 입문할 때. 네, 그게 좀 장벽이 되는 경우가 있을 예.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남국 코인 사태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2030 세대들의 반응이 좀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송기호 대표님 약간 마이크를 좀 당기시면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앞쪽으로. 예. 예. 그 2030들의 민심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코인과 관련해서. 그 이재명 아. 민주당 대표의 그 대장동 사건, 성남 FC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 네. 사실 저희 그 유튜브 시청자층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충격이었고 네. 헌정사상 이런 일이 있었느냐 정말 이렇게 놀랐지만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는요 돈봉투가 뭐야? 뭐 뉴스 뭐 대장동이 뭐야? 심지어 이런 정도까지도 아하.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인 사건 때는요 네. 그 아무런 정치에 관심 없는 친구가 저한테 뉴스를 보내줘요. 아하. 이거 위믹스 코인. 이거 위믹스 너 알지?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는 아하. 투자를 해봤다 이렇거든요. 네. 이거 완전 김치 코인 아니야? 저희끼리는 쓰레기 코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 쓰레기 코인에 30억을 넣어서 이거 말이 돼? 저한테 막 열변을 토하는데 아하.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네. 어떤 뉴스에서는 뭐 조국 사태보다 심하다, 뭐 대장동 사태보다 심각하다 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민주당에서 이 핵심 지지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2030 청년층들이 이번 이 코인 사태를 보고선 지금 등을 실제로 돌리고 있고요. 아하. 예. 그러면서 이게 지금 선거가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과연 이 김남국 사건은 민주당에게 있어서 아마 거의 최악의 이런 좀 악재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2030 세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려고 했거나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는 돈을 번 사람은 뭐 정말 10,000명에 한두 명, 완전 도박판처럼 나머지는 다 실패하고 잃고 다 그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2030 입장에서 코인은 정말 이가 갈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 사람 2030들이 이 코인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 경제 사정, 경제 상황, 불황 때문에 네. 처음엔 주식 어. 하다가 이제 해외 주식 하다가 음. 코인으로 이제 네. 점점 이제 손이 이제 뭐 판이 좀 커져가는 겁니다. 아하. 네, 이제 예. 뭐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하루에 30%밖에 되지 않. 그렇죠. 상한가가 있고 하한가가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그게 없고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도 그게 없고 변동폭이 훨씬 심하고 그걸로 이제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는 네. 그런 이제 환상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예, 그죠. 모아둔 돈을 이제 아주 하이 리스크의 예, 하이 리턴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모아둔 자금을 거기다가 이제 몽땅 날리는 경우도 꽤 많고요. 아하. 네. 뭐 어떤 분들은 결혼하려고 모아둔 자금을 거기다가 다 이제 투자를 했다가 날리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이번에 김남국 의원이 이제 했다는 위믹스 코인 같은 경우는 네. 이 거래 이제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거래가 끝나고 한 1년 이내였나요? 제가 알기로는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코인이. 네. 네. 그 정도의 그런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아하. 그런 코인이었고 이후에 네. 또 김남국 그러니까 쓰레기 네. 코인이라고 하는 거군요. 뭐 따로 또 예. 갈아탄 그런 또 다른 코인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건 그것 더 쓰레기라면서. 거기는 뭐 운영진들이 도망갔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뭘 믿고 여기에 거금을 투자해서 수익을 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네.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내부 정보를 이용하고 작전 세력하고 결탁하지 않고서는 이 쓰레기 코인에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없다. 해본 사람은 다 안다 이런 말씀이네요. 특히 이게 그 2019년, 20년에 막 네. 한창 주가를 올렸는데요. 그 당시에는 친구들 사이에서 코인 안 한다? 야, 너는 왜 앉아서 돈 벌 수 있는 걸 안 해? 한 달에 300만 원 받아서 너 집 어떻게 사? 지금 서울의 집값이 20억인데 코인에 가서 누가 뭐 몇 억 벌었다더라. 이런 뉴스들이 막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하다가 무리하게 대출까지도 또 끼워서 하하. 투자를 하고 잃는 이런 경우도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이전 정권에서 과연 이 코인 이렇게 코인이 사실상 어떠한 안전 장치도 없이 이런
위험한 이런 참 가상화폐이면서도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것은 이런 참 소수의 0.01%의 일부만 돈을 벌고 나머지 99.99%의 돈을 잃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참 손 놓고 있었구나. 네, 이게 참으로 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김남국 코인 사태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2030 세대의 지지가 확실히 추락하고 있다. 이건 여론조사상으로도 확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 네. 주변에서도 이제 김남국 코인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관심이 없었던 친구들도 뉴스를 이제 가져다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아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뭐 김남국 그분의 뭐 과거 뭐 기사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제 뭐 옛날에 뭐 주식 투자를 했다느니 뭐 그 좀 비하인드가 계속 나온다느니 한 것도 이제 계속 가지고 오면서 이 친구들이 확실히 자신이 경험해 본 것 아. 네. 그런 것으로 이제 다가가면은 어느 정도 관심을 많이 보이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2030 세대들이 그 P2E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가상화폐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이거 실제로 돈을 못 쓰잖아. 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 P2E가 등장하면서 게임에서도 쓸 수 있고 게임에서 번 걸로 현금화도 할 수 있다. 그러한 이제 뭐 뉴스들이 나오면요 가격이 막 뛰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코인이구나. 이런 문제가 참 청년들한테 많이 좀 주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참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이 만약에 이번에 이 코인 건이 안 걸렸다면 네. 그러면 지금도 김남국 의원은 그 국회에서 나는 가난합니다. 어. 100만 원만 주십시오. 저 힘듭니다. 라면서 그 본인의 지역구가 안산 단원구 지역구가 참으로 마음 아픈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구 주민들한테 100만 원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요. 네. 제가 그런 걸 생각하면은 와 이게 정말 참 역사가 단죄를 내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심장이 또 철렁했습니다. 예. 그 이재명이가 대선 때 그 P2E를 해야 된다고 그거 못하게 하면은 세국 정책이라고 이렇게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잖아요. 그 이재명이는 이걸 알고 했겠죠? 어떻게 보세요? 본인이 알았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것까지는 뭐 파악할 수는 없죠. 네, 근데 관련해서 이제 예. 김남국 의원이 예. 최측근인 만큼 확실히 큰 영향을 발휘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은 듭니다. 내부에서는 그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내부에서 좀 뭐랄까요 P2E 관련 정책이라든가 네. 친코인 정책들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있긴 있었지만 그것이 네. 묵살되고 그대로 진행됐다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것도 이제 거기에 김남국 의원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겠구나라는 예. 생각을 뭐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저 이재명이가 이 김남국 코인 사태가 터지고 나서 미적미적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이게 사태가 커져버렸고 그러면서 당에서 진상조사 뭐 징계 얘기가 나오자 탈당해버렸고 그렇게 해서 당의 징계 조치를 피하고 그리고 지금 이런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이재명이가 다른 거는 뭐 정말 정광석화 같이 물고 뜯고 하는데 왜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무기력했을까? 이게 뭔가 김남국이하고 말 못할 무슨 코인 관련 또는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인연이 깊어서 이런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고 이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우선 이제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예. 이 민주당 이재명이 이제 계속해서 좀 국민들의 민심을 떠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진상조사 해볼게. 네. 하면서 실제로는 하지 않았고, 아하. 그러니까 이제 민심이 불이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또 어떤 조치를 한다. 그랬더니 또 탈당을 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민심이 불이 나니까 그제서야 우리가 탈당을 했지만 또 조치를 해보겠다. 아하. 이런 식으로 자꾸 국민들 한번 떠보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화를 내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선 이렇게 기만하는 식으로 이어졌고요. 아하. 특히 최근에 송영길 그 민주당 전 대표의 그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네. 단호하게 그 검찰에다가 수사를 맡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동안 민주당에서 검찰은 악마다 이렇게 악마화를 했던 그 검찰에게 송영길 돈봉투 사건을 던지던 그 이재명 대표가 이번 김남국 사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미직적 이렇게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특히 최근에 나온 그 TV조선 단독 보도에서 김남국 의원이 440만 원을 인출했다더니 실질적으로는
2억 5천만 원을 네. 현금화를 했다는 이제 사실이 나왔습니다. 그 이번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그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 정치자금법인데요. 네. 그럼 이 돈이 2억 5천만 원의 돈이 정치 자금으로서 쓰였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인출된 그 기간을 보면은 2월달 중순부터 3월달까지 대선 직전. 대선 직전부터 예. 직후까지 이게 활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돈은 어디로 들어갔느냐? 그러면 이재명이 대선 자금으로밖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 난 이거 억울하다. 난 어떤 대가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정치자금법은 대가성과는 상관없이 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혹시나 이 대가성이 있다면 또 뇌물죄로서도 추가적으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두 분은 직접 선거 뛰어보신 적은 없나요? 자기가 출마했던 적은? 직접 출마한 적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 이제 그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또 안 그래야 되지만 옛날에 돈 선거할 때 있잖아요. 예. 막 돈 봉투 돌리면서 선거할 때 네. 돈을 이 선거일 며칠 전에 푸는 게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이거 상식적인 거니까. 자, 1번 한 달 전, 2번 일주일 전, 3번 3일 전, 4번 하루 전. 저는 딱 3일 전 괜찮아요. 3일 전, 예. 3일 전이나 하루 전이겠죠. 네, 그죠? 하루 전이나 하루 전일 거. 예, 그래요. 하루 전 너무 속보이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현금화한 시점이 2월 말 3월 초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얘가 역시 일타 강사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몰라도 이 시기에 이만한 현금화가 이건 뭐 대선 자금으로 쓰여져서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라고 하는 함정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이재명이가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 문제 관련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도 젊은 청년들이 있잖아요. 대학생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당 쇄신을 요구했다가 개딸들로부터 정말 개 공격을 받았는데 그 개딸들한테 그런 공격하지 말자, 자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결의안을 비명계에서 채택하려다가 그것도 무산됐어요. 이재명이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의 젊은 청년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참 이 안팎으로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동세대니까. 지금 참 정상적인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봐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실상 한 계파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네. 그 다른 계파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아무 이야기도 못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거기 이제 뭐랄까 일종의 탄압을 받는다고 해야 되겠죠. 네, 거의 그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받고 있는데 사실 지금 그 안에서 그렇게 패거리 정치를 하고 있는 소위 개딸들이라고 할까요? 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분들의 그런 당내 권력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네. 그 또한 사실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과 직결돼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니까 만약에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소가 돼서 새로운 체제로 만약에 돌아온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그때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개딸들 같은 경우는 네. 그 안에서 어떤 취급을 받게 될까요? 그 이재명이가 감옥 가면 그 감옥 앞에 가야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당내 하나의 좀 건강한 세력으로서의 대접은 아이 그거는 다시는 뭐. 받지 못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안에서 뭐 자정 노력이 좀 잘 통하지 않는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조금 과격한 비유기는 한데 네. 북한 같은 경우 북한 주민들이 네. 북한 그런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 표출을 하거나 뭐 저항을 하지 못하잖아요. 행동하지 못하죠. 약간 그런 것이 좀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거는 불만 댕겨지면 확 타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그 북한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불을 당긴다고 될 상황까지는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민주당도 그렇진 않고요. 더불어민주당도 그 정도로 희망이 없는 집단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한보다는 낫다. 아, 예,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알겠어요. 말씀 중에 북한 정부라고 그랬는데 북한 정권이라고. 정권이라고, 예, 예. 그렇게 제가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교 대표는
같은 젊은 세대인데 어쩌다 줄을 그쪽에 서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 가 있는 그래서 지금 고생 직사게 하는 청년 정치인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고요. 예. 또 애쓴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성국 박사님의 이 방송을 즐겨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좀 새로운 걸 느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좀 잘 나갈 때는 또 비판을 해주시고 네. 또 힘들 때는 또 응원을 해주시는 네. 이런 좀 건강한 비판을 좀 느끼면서 정말로 좀 나라가 잘 되길 바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을 하더라도 이 국민의힘이 뭐 썩어 문드러져라 뭐 이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참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로서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네. 지금 그 민주당에 있는 청년들도 지금 뭐 김남국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무너지기를 뭐 바라는 심정이 아닐 겁니다. 이전에 한때는 뭐 진보, 좀 정의를 표방하던 그 이전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로서 이런 말을 좀 좋은 의미로서의 말을 했던 것인데 네. 그 이재명의 그 극성 지지인 개딸들의 입장에서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뭐 감히 우리 마치 뭐 수령님처럼 이 이재명 대표님을 네가 뭔데 뭐라고 하는 거야? 네. 라고 하면서 뭐 지금 뭐 이원욱 의원이 공개한 뭐 문자 메시지를 보니까 뭐 거의 상스러운 말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참 민주당에 있는 그 청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가슴에 상처가 입었을 것 같고요. 우리 대한민국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이러한 너무나 이런 극성 지지층으로 인한 참 이 사회 폐해를 한 단면을 우리가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이 개딸들 말이죠.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없앨 수 있어요? 없어져야 한국 정치가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겠어요? 예. 결국에는 개딸들의 수령. 아까 말씀하신 표현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차마 제가 말 못했던 내용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관련해서 응당한 조치가 내려져야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지은 죄값을 뭐 개딸들이 느끼기에는 그게 정당하지 않다고 느끼겠지만 뭐 사실은 정당한 그런 죄값을 다 치르게 만든다면은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그런 뭐 정치적 권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없어질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개딸들도 자연스럽게 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시기적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들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주제가 있는데요. 그 연세대학교 학생 이동수 씨 있죠? 이게 민노총과 1년간 투쟁을 했는데 이 투쟁 과정을 보니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이동수 씨가 처음에 이 소음 집회를 하는 그것도 교내에서 연세대학교 교내에서 소음 집회를 하면서 수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수업을 방해한 민노총 집회 현장에 5번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소음을 좀 낮춰달라고 요구를 하죠. 이게 이제 5번이나 다 개무시당하고 어쩔 수 없이 경찰에 112에 3번 신고를 해요. 근데 또 묵살당하고 그리고 총장실에 직접 요청했는데 총장 못 만나고 총무과 직원이 우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경찰에 고소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온통 좌파들이 달려들어서 이동수 씨를 거의 인격 살인하듯이 해서 이제 병을 얻게 되고 1년간 뭐 공황장애까지 얻어서 계속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상태에서 특히 좀 심한 악플러들 11명인가를 고소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게 말이에요. 이 악플러 전원이 무혐의로 경찰이 처리를 해버렸고, 그러니까 수사를 종결해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그 소음 집회를 한 민노총도 무혐의로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 지금 이동수 씨만 아무것도 아닌 일을 수십 번 고소고발한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자, 이 사건을 이제 두 분께
좀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 신전대협 김건 대표, 김건 의장님. 뭐 저희도 경찰에 여러 번 고발을 하고 검찰에도 여러 번 고발을 해본 예, 그런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감이 좀 많이 되고 네, 이런 여러 가지로 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점들이 좀 있는데 네, 사실 경찰에 이런 개인에 대한 비협조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기는 합니다. 사실은. 네, 네. 사실 그거는 그런데 뭐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 측이 교내에서 시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안 할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었던 집단은 사실 학교입니다. 아하, 네, 연세대학교 측인데 네, 저는 사실 연세대학교 측이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던 게 사실 가장 아쉬웠습니다. 아하, 예, 학생이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을 정도의 소음이 발생을 하는 그런 네. 시위가 교내에서 발생을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학교 측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조치를 나서야 되는 게 사실은 맞죠. 학생 네, 수업권 보장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건 그럼- 의무네요. 네, 제보가 들어왔을 때 학교 네. 측에서 그러면은 학생의 수업권이 학습권 수업권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학교 측에서 뭐 어쩔 수 없이 뭐 민주노총 요구를 들어주는 식으로 협상을 나가든가 아니면은 소음이 너무 심하니까 뭐 경찰 동원해서 그 시위를 중단을 시키든가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있었을 텐데 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음. 미온적으로 나온 것 자체가 저는 거기에 좀 큰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연세대학교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송 교원이. 예, 저도 동감을 하면서도 또 이 경찰의 좀 태도에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은 분노를 했고요. 네, 제가 그 최근에 좀 할 말이 좀 많은 게요. 그 네. 저희 집 근처에 자꾸 거의 슈퍼카 울리는 소리가 방송 시간에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너무 짜증이 나서 제가 예. 직접 밖에 나가서 그 차들을 쫓아갔더니 네. 저희 집 근처에 주차장에 그런 불법 튜닝카 모임이 어, 매일마다 열리는 겁니다. 아이고, 하필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요. 그 야밤에 예, 그래서 그 차들이 모여서 서로 네. 레이싱 경기를 저희 집 앞에서 달리니까 아하. 방송 시간에 계속해서 방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죠. 네. 좀 와달라. 그거 불법이니까. 예, 예. 이건 명백하게 불법이다 해서 와달라 했더니 네. 경찰이 와서 네. 입구에서 바로 유턴해서 돌아가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서 한 번 더 전화했어요. 예. 야,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빨리 들어와라. 여기 다 모여 있다. 근데 문신한 사람들이 가득하다. 했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저희가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 제가 아니 이거는 명백히 불법이다. 밤에 몇 데시벨 이상은 이거는 뭐 어떠한 조항에 의해서 이건 처벌을 받아야 된다. 했더니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봐 달라. 저한테 오히려 대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경찰이 과연 아니, 그 사람 경찰 맞아요? 그래서 제가 참 엉뚱한데 전화하신 거 아니에요? 아주 확실하게 112에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경찰이 과연 누구의 편인가? 예. 이 사건도 좀 많이 비슷하다고 보여져요. 네.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 대학생은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조용하게 네. 수업할 이런 권리가 있는데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참 신고를 한 건데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이런 악플로에 대해서도 신고를 했는데 네. 그 내용이 오죽심했으면은 고소까지 했겠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무혐의다라고 하면은 이 학생 입장에서는 마지막 최후의 구제 권리까지도 잃게 되고 네. 그럼 이제 와서는 이제 손 놓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참으로 그 경찰이 국민에게 신뢰를 너무나 주지 못하는 하나의 네. 단면으로서 이 사례를 좀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개인적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 이동수 씨가 상대한 게 민노총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뭐 그래 저것들 예. 한통속이니까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랬다면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사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뭐 사회는 안 바뀌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정권은 바뀌었지만 언론은 안 바뀌었다. 그러나 경찰은 바뀌어야지. 지금 경찰이 거의 안 바뀌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이게 지난번 5월 16일, 17일 민노총의 그 노숙 민폐 집회 때도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윤석열 정부의 경찰 맞나? 대한민국 경찰 맞나 싶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경찰이 왜 이러는 것 같습니까? 뭐 원인이 좀 있어야 뭘 진단을 처방을 제대로 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익은 자르면 돼요? 그렇게 간단한 해결 예. 방법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행동해온
관성이 가장 심한 것 같고요. 제가 네. 보기에는 뭐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맞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뭐랄까요, 좀 경찰 공무원도 경찰도 결국에는 이제 공무원 일종이니까 그렇죠. 이 좀 공무원적인 관습, 관행이 좀 굳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사실 저희도 여러 번 이제 고발하고 네. 무혐의 처분 뭐 받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도 있는데 뭐 사실 악플 문제는 뭐 그렇다고 치고 네. 악플 같은 경우는 초보면 웬만하면은 넘어가주는 좀 편이 많았습니다 보면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핵심 같은 경우는 이 민노총에 대해서 여기에 무혐의가 나온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확실히 소음 기준을 넘어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정당한 쟁의 행위였기 때문에 무혐의로 그렇게 넘어갔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한 걸 제가 봤습니다. 네. 그걸 보니까 이게 그렇다면은 이 고발을 하느라 쓴 시간과 비용과 그리고 그동안 그들로 인해서 침해받은 수업권은 뭐가 되는가? 그것에 대한 보상은 어디서 해줄 수 있는 것인가? 네. 그리고 지금도 이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2차 가해들이 가해지면서 그거에 대한 보상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금 홀로 그냥 덩그러니 남겨진 네. 상황 아닙니까? 그런 것이 좀 안타깝고 경찰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모두가 그냥 이제 자기 자리에서 자신의 본분 네. 다 당연한 일들을 수행했으면은 당연히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이런 뭐랄까요?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 당연하지 않아진 현실 자체가 좀 아직 좀 후유증으로 오래 남아 있는 것 그래요. 같습니다. 지금 댓글에는 괜히 뭐 중불나게 나섰다가 4년 후에 정권 바뀌면은 또 당할 텐데 하는 보신주의 때문에 이 경찰들이 이러고 있다. 뭐 그런 댓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좀 경찰 내부에 이런 네.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경찰대학교가 지금 사실상 로스쿨 뭐 배출소라고 해요. 네. 어차피 남아봤자 승진 안 된다. 음흠. 승진하려면은 어떤 라인을 잘 타야 된다. 음흠. 경찰대에서 어떤 라인을 타서 정권에 잘 보여야 승진을 한다. 음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모 총경을 중심으로 그 실제로 거의 반란 수준의 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쿠데타 한 거예요. 예, 쿠데타가 네.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시위 집회의 자유는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참 보장되어야 될 권리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경찰을 보면은 지금 그 서울에서도 계속해서 그 장애인의 그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단체의 그런 그 집회가 거의 1시간 동안 이런 출퇴근 시간을 막으면서 경찰이 참 손도 못 대는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당정을 중심으로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좀 집회를 하지 말자. 이번 이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참으로 파격적이었고 좀 새로운 관점을 좀 제시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인 시위 집회의 자유가 무조건적인 가장 최상위권의 권리냐 네. 아니면은 우리가 행복 추구권 또는 내가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도 함께 어느 정도 조율을 하면서 그 네. 중간점을 맞춰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찰도 무조건 이 시위 집회의 자유를 따라서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손을 댈 수 없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또 그 나머지의 대다수의 국민들의 안전과 생활의 권리를 또 보장해주는 방향으로서 좀 많은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 경찰이 무능해서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2019년 광화문 집회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덮쳐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광화문 집회를 우리 자유파 진영이 여러 차례 시도를 했잖아요. 그럴 때 이것들 광화문 철동같이 차벽 맞고 그리고 지나가는 네. 차 일일이 세워가지고 네. 차 안에 태극기 있는지를 예. 보고 이랬던 경찰이거든요. 이것들이 하려고 마음 먹으면 이렇게까지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경찰이 우리 자유파 국민들에게 종북 주사파 정권 하에 행했던 이 짓거리들을 보면 이것들이 실력이 없거나 뭐가 없어서 이렇게 그 오합지졸처럼 하는 게 아니다. 결국은 뭔가 정책 판단이 있는 거다 이것들이. 이런 생각을 제가 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런 경찰을 이렇게 이 노숙 민폐 집회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불침보이나 서는 식의 경찰로 만들어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이거 경찰 수뇌부한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윤희근이한테 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어느 조직보다도 이게 위계서열이 분명하고 명령과 집행 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윗대가리한테 책임을 묻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뭐 윤희근이가 잘하고 못하고 유능하고 무능하고를 떠나서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경찰이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경찰처럼 행동하는 데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실제로 제가 그 개천절 문재인 네. 정권 개천절 때 제가 택시를 타고 그 광화문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제 앞에 택시에서 경찰이 잡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앞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네. 이렇게 물어보더니 그 가방이 든 게 뭐냐. 예. 그래서 그 할아버지 가방에서 태극기가 나왔어요. 네. 그랬더니 안 된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걸 제가 제 눈으로 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 택시가 들어갔는데 예. 저보고 어떤 일로 왔냐 해서 네.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양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실제로는 촬영을 하러 갔는데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기자고 어. 안에 좀 촬영 때문에 왔다. 이 양복 보이지 않느냐. 어. 그러니까 저는 또 통과를 했어요. 어허. 그걸 보면서 참 이 경찰이 뭐 무능하다 이런 거 저도 동의하지 않고요. 네.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죠. 지금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어느 정도 조치가 지금 네. 좀 많은 국민들한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다뤄야 될 주제가 더 있는데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가짜들이 그 틈만 나면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이제 상당히 그 면역 체계가 이제 작동이 돼요. 이게 가짜 뉴스다 싶으면은 팩트 확인부터 하거든요. 2030 세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뭐 사실 이거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는 예. 단어 사용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그리고 오염수라는 단어 자체가 예. 부정적인 뉘앙스를 아주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관련 이슈에 좀 관심이 없는 2030 같은 경우는 아. 좀 이것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지는 못하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래도 이슈에 좀 관심이 있다 하는 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정치 성향에 따라 좀 갈리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가 좀 변하기는 했습니다. 안 그래도 좀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학계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요. 네네. 또 관련해서 공대 친구들 뭐 음. 원자 핵공학 같은 음. 경우 그런 걸 전공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네. 그런 친구들 중심으로 이거 사실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고 그런 이제 일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뭐 예전 뭐 여타 가짜 뉴스랑은 약간 이제 행태가 다른 걸로 보입니다.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거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여론조사를 보고 참 어이가 없었는데 2030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믿는 비율이 한 30% 정도 네. 된다고 이렇게 좀 네, 봤던 것 아직도 같은데. 청담동 술자리를 믿는 사람들. 예. 예. 그런데 이 청년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시하는 게 네. 첫 번째로 억울한 건 못 참하고요. 아하. 두 번째로 이게 사실이냐 틀리냐 이 팩트 체크에 상당히 예민해요. 아하. 이 이유가 바로 제가 20살 때 이제 카카오톡이 나오면서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SNS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핸드폰으로는 인터넷을 하면은 요금 폭탄을 맞았기 때문에 아하. 저희가 이제 딱 대학생 되면서부터 이제 핸드폰으로 뉴스를 찾아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뉴스가 나오면 네. 예전에는 그냥 9시 뉴스에서 뭐 한동훈 장관이 술을 밤새도록 범하셨다더라. 아 그런 거구나 하고 넘어갈 텐데 어허. 이제는 저희 청년들이 직접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 그랬어? 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기로 한동훈 장관은 술을 안 마시는데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술 마시러 가자 해도 음. 저는 일하고 갈게요. 해서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갔다는 이런 일화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이걸 저희들이 다 찾아보고 이건 안 맞다. 아하. 저건 맞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예전에 광우병 뭐 음. 이러한 가짜 뉴스들은 그 당시에는 저희가 그냥 뉴스에서 들려주는 대로만 그렇구나 했지만 이제는 저희가 여기 시청자 분들이 네. 제가 직접 찾아보고 이제 판가름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왔기에 네. 더 이상은 좀 속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2030은 그런 면에서 훨씬 건강하다. 네. 팩폭이 생활화돼 있다. 네 그리고 제가 참 예전에 학창 시절에 배웠던 바에 따르면 예. 태평양에서는 이 바다의 흐름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가는 미국으로 걸로 가요. 알고 예. 있는데요. 예. 근데 이게 한국으로 돌아오려면 뭐
하루가 지구를 한 바퀴 한 돌아야죠. 바퀴 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정도면 뭐 괜찮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농담식의 좀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30 세대한테는 이 허술한 가짜 뉴스는 아예 통하지 않고, 그다음에 상당히 잘 꾸며진 가짜 뉴스도 바로 팩트 체크가 가능하니까 거의 뉴스 보면서 실시간으로 두드려서 확인들 하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거 어떻게 한 손으로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한 손으로 하시더라고요. 예. 이 2030 세대를 보면.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가짜 뉴스가 통하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건강한 세대다. 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그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2030 세대는 그 옛날부터 좀 부동층이 많았어요. 예, 부동층이 많았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가장 현명한 유권자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까지 이것저것 다 챙겨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선택하니까 무지무지 까다로운 고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선거 때마다 2030 표를 어떻게 많이 잡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략 포인트가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 2030 세대를 잡기 위해서 뭐 내놓은 여러 가지 뭐 이 퍼포먼스도 있고 정책도 있어요. 이를테면은 뭐 1,000원 학식 같은 거 계속 먹으러 다니잖아요. 그런 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는데 그건 어때요? 사실 제가 지금 재학 중인 학교가 네. 천연학식을 제일 먼저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침으로 시작을 해서 네. 뭐 점심 저녁 이렇게 확대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아침 식사 한정에서 대부분의 대학교에 그런 걸 확대 도입을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대학생들이 아침을 잘 안 먹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먹죠. 네. 돌이켜보니까 그러네요. 네. 저도 아침 먹으면서 대학 다녔던 기억이 없네요. 근데 사실 그거에 수혜를 보는 예.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그런 고시 공부나 시험 공부를 아하. 하는 학생들이 좀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네. 뭐 그거 같은 경우는 좀 실효성이 뭐 있기는 하지만 예. 너무 크지 않은 것에 좀 힘을 많이 뺀다는 느낌이었고 아하, 예. 사실은 뭐 그것보다는 뭐 네. 좀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토익 같은 것도 있고 유효기간 연장한 거. 네네 예. 예비군 권리보장 하는 것도 있는데 음.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당 국민의힘 측에서 그 뭐였죠? 뭐 국민의힘 뭐 청년정책 네트워크였나요? 청년정책 네, 네트워크. 거기 예. 특위를 통해서 예. 뭐 발표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네. 이것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그렇긴 하지만 취지도 좋고 정책도 좋은데 홍보가 조금 더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홍보가 잘 돼야지 이것을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돼 있고 여러 네. 가지로 그 다음에 뭐 정부와 발맞춰서 같이 시행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이거를 뭐 여기서 국민의힘 뭐 네트워크 특위에서 했다. 네. 뭐 이거를 좀 더 뭐 강조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홍보 수단이라든가 뭐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야지 이게 참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그걸 이제 제안을 하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뭐 효능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홍보를 말씀하시니까 그러네요. 2030을 타겟으로 해서 내놓은 정책을 2030이 별로 안 보는 신문 같은 데가 맨날 홍보해봤자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2030이 많이 보고 익숙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이게 제대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를테면은 2030한테 홍보하려면 어디에 중점을 둬야 돼요? 뭐 저는 뭐 인스타그램 스토리라든가 뭐 네. 그런데 좀 자동적으로 올라오게 아하. 하는 게 그나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국민의힘이 그런 면에서 그 2030의 감성과 그 특성에 맞는 홍보 시스템 이런 거를 지금 잘 가동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뭐 당 안에 거기 안에 사정을 알지는 못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예. 뭐 그걸 못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정도는 상식이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뭐 그것 말고도 대학가에 좀 더 원한다면은 대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오프라인 환경이니까 학내 포스터를 좀 잘 만들어서 아하. 좀 여러 가지 여러 군데 대자보 같은 거? 뭐 이런 대자보까지는 아니고 이거는 포스터 정도로 네. 포스터. 네, 다양하게 부착을 한다든가 뭐 그것도 아하.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대학은 오프 커뮤니티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는 거가 더 진정성 있게 전달이 될 수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젊은 시각 송기호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예비군 예. 그 삼권 보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예비군 갔다 왔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어. 근데 이번에 이 정책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은- 불편함이 근데 첫 번째로 이거 내가 예비군 가야 되는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학교를 못 빠진다는 거예요. 너 예비군 가? 그럼 넌 오늘 수업 결석이야. 결석으로 됩니까? 실제로 이런 사실상 법으로는 음. 결석을 못 하게끔 돼 있는데 네. 지금 몇몇 대학에서 결석 처리를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고 두 그건 번째 말이 안 되네요. 예, 당연히 예.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예. 또 예비군이 다 외곽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네. 차가 없는 이런 대학생들은 그렇죠. 갈 방법이 없어요. 어허. 택시도 안 잡힙니다.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뭐 이런 이동할 수 있는 버스를 제공해 준다. 네. 마지막이 뭐 비용을 이제 생활 수당을 제공해 준다는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예비군 갔다 오니까 한 6,000원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나름대로 하루에 뭐 일당이 그래도 좀 있는 편인데 네. 6,000원이 들어오니까 이건 진짜 이거 시급도 안 되잖아요. 이거 시급은 문제가 오히려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어허.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갔다 왔더니 한 10만 원 정도 주면은 그래도 오늘은 좀 갔다 오길 잘했네. 이런 식으로 또 스스로 또 애국심도 기를 수 있는데요. 어허.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이번에 좀 나온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예. 좀 만족을 했고요. 네, 아까 네. 말씀드린 그 말씀해주신 그 1,000원 예. 교식은 1,000원 저도 또 학식. 예.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괜히 힘 빼지 말고 좀 선택과 집중하자. 네. 알겠어요. 예.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안착됐다는 보도가 이제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실제로 여러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는 확인이 되는 것이고 40%대 지지율은 여기저기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30%대 심지어 20%대까지 떨어졌던 적도 있어가지고 다들 지지율 때문에 걱정도 하고 또 하나는 이거 여론조사 못 믿겠다 막 그렇기도 하고 그랬는데 잘 안 나올 때는 못 믿겠다가 잘 나오면 믿는다 이것도 좀 이상하고 어떻게 보세요? 네, 송 의원님.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그 여론조사 수치보다도 좀 네. 흐름을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상승 추세에 있다. 네네. 그러면서 이런 요인으로서 최근에 음. 어떤 일이 일어났나 봤더니 결국에는 이런 각지에 있는 부정부패 사건들이 네. 결국에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있다가 드러나서 이제는 또 사정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이제 또 기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과연 이 윤석열 대통령 그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뽑은 이유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조치를 해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아무래도 그 당시에 실제로는 뭐 홍준표 시장이 보다 이런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더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겠지만 윤석열 후보를 그래서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그 최근에 이재명 그 민주당 당대표가 이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네. 아니 민생 경제나 좀 신경 써라 왜 자꾸 엉뚱한 데 에너지를 쓰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민생 경제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그래 이 국가가 알아서 잘 하고 있구나 나는 내 일만 잘하면 되겠다 이것이 진정한 민생 경제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전 정권은 민생 경제가 안 된 이유가 제발 좀 하지 말라는 거 계속 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 올려놓았으니 민생 경제를 못한 것이고 네. 지금은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좀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민생 경제 잘 하고 있다 네. 이러한 이유에서 지지율이 오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외교 쪽에서 보고 네. 있습니다. 원인을 좀 거듭된 정상 외교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정상회담이라든가 최근엔 뭐 독일 총리가 방한해서 정상회담을 하게 됐었죠. 네. 그런 이제 여러 정상 외교를 진행을 하면서 전임 정권과의 그런 차별성을 부여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연속해서 터져 나왔습니다. 뭐 돈봉투에 이어서 네, 이번에 뭐 코인 논란이라든가 네. 이런 것이 좀 융합이 되어서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2030에서도 이 지지율이 많이 올라간 것은 정상 외교랑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2030에서 좀 뭐랄까요?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공통적인 정서가 이 반중 감정입니다. 근데 이 반중 감정을 반중 정서를 가지고 있는 2030 사이에서 이 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일
간 이제 정상들 간의 연계를 좀 더 강화하는 모습을 보면은 네. 아 이건 확실히 반중의 노선을 잡았구나 하는 아하.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것도 저는 큰 영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들 이제 그 선거는 민생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어떤 면에서 좀 상투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민생은 이런 거거든요. 민생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 뿌려서 어쨌든 조금 이 위로하는 민생이 있어요. 그거 이제 좌파들이 맨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진짜 민생이 아니라고 좀 봅니다. 가짜 민생이죠. 진짜 민생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잘 돌려서 그래서 경제 전체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 혜택이 서민들한테까지 이렇게 가서 나라도 잘 살게 되고 국민도 조금이라도 생활이 나아지게 만드는 게 진짜 민생이잖아요. 그러면 이 출발이 어디냐면은 기업이 투자하게 만드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들이 투자하기 어렵다고 할 때 첫 번째 꼽는 게 강성노조예요. 불법이에요. 아니 이렇게 뭐 떼법이나 쓰고 법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에 어떻게 우리들은 투자하라 그러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특히 건설 현장에서 원희룡 장관이 이 건폭들 조폭들하고 그냥 싸우듯이 하면서 이게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거야말로 제일 중요한 민생 정책이다 이렇게 좀 봐요. 이게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서 결국은 민생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도록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이나 또는 윤석열 정부조차도 이런 식으로 민생 설명하는 걸 제가 못 들었어요. 와, 노동개혁은 노동개혁이고 민생은 따로 챙겨야 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민생이다. 이렇게 좀 관점을 새롭게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한 가지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 문재인이를 감옥에 넣으면 지지율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예. 그런데 그 단기적으로 오른 지지율이 네. 좀 안정적인 지지율이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단기적으로는 오를 거다. 예. 얼마 동안이나 오를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한 달, 두 달? 뭐 한두 두 달 정도 두 달까지는 두 달 정도는 모르겠는데 두 달 정도는 갈 것 같긴 적어도 한데 한 달, 두 달은 예, 갈 예, 거다 예. 이거죠? 예. 예, 알겠어요. 그러면은 내년 2월, 3월 달에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선거 때 지지율이 그것 때문에 올라가게 만들면 되겠네. 아, 이재명 감옥 가는 날은 정해졌네. 어떻게 보세요?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검찰이랑 이게 잘 조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뭐 이건 이제 농담처럼 제가 드린 말씀이고, 저는 집어넣으면 무조건 지지율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뽑은 이유, 제일 중요한 이유가 저 이재명이 문재인이 저 나쁜 자들 감옥에 집어넣어 달라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모아진 국민의 표가 48%. 네. 그러니까 지금 42, 43이 나온다고 하면 적어도 이재명이 집어넣고 문재인이 집어넣으면 최소한 5% 이상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거 해달라고 대통령 뽑아놨으니까. 그거 하는데 왜 지지 안 하겠어요? 48%면 총선 이기죠.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선거에 이기려고 죄 없는 사람 잡아놓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잡아놓을 이유는 100가지도 넘는데 제대로 못 잡아놓고 있어서 예,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미적지근한 것이 잡아놓으면 혹시 선거에 불리해질까봐라고 하는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못 잡아놓는 것 같아서 그런 거 걱정할 거 없다. 법대로 좀 하자.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우리 신전대역 김건 공동의장님 예,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 뭐 사실 이번 같은 경우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저를 이번에 이 자리에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거의 딱 한 달이 됐나요? 네, 거의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렇게 자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자주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지 최대한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전달이 잘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서 잘 들어주셨으면은 저는 그걸로 오늘 만족할 것 같습니다. 아이 그럼요. 2030의 눈높이로 세상을 보면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시사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젊은 시각의 송기호 대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오늘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참 그 고성국 박사님의 진행 능력은 뭐 좌우파를 합쳐서 정말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 김건 그 의장님께서 계속해서 이 고성국 박사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를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참 저도 이제 방송으로 예.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갈수록 좀 겸손해야겠다 이런 아이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꾸 예. 방송하는데 그 박사님께서 입으신 아미고 셔츠가 네. 좀 눈에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해주신 그 방법에 따라서 네. 이제 문자로 바로 또 구매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저 젊은 시각님 팬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젊은 시각 송규호 대표가 진행하는 젊은 시각이라는 유튜브입니다. 예, 이 젊은 시각에 가시면 여러분들의 시각이 젊어지십니다. 예, 그러니까 꼭 한 번씩 가셔서 구독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약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두 젊은 청년 활동가 정치인들과 함께 아주 기분 좋게 방송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웃으면서 방송하게 됐습니다. 젊은 시각의 송기호 대표 그리고 신전대 공동의장 김건 의장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면서 오늘 시간 모두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아침 9시 생방송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